안녕하세요. 메가존에서 그래프코어와 관련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박문기입니다. 오늘은 그 그래프코어 제품 및 AI HPC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4차 산업이 되면서 IT 위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IP4 비즈니스였는데 요즘에는 IT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고 데이터 포 비즈니스였던 것이 데이터 이즈 비즈니스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지금 시작됐습니다만은 AI 포 비즈니스가 아마도 AI 자체가 비즈니스 자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AI 하면 AI가 있고 머신러닝이 있고 딥러닝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딥러닝 자체가 AI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딥러닝의 이제 수행 구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뭐 동글동글한 게 있고 여기에 X 값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드가 다음 노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엣지 또는 커넥션 또는 링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그래프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AI 같은 경우,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 이 그래프 아키텍처를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포워드 쪽으로 계속 이렇게 전달되면서 뭔가 연산을 한다는 의미고, 또 그게 그 연산의 결과하고 우리가 이제 보내준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하고 만약에 틀릴 경우 다시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는 걸 수행을 해가지고 연산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게 바로 딥러닝인데요. 그래서 이 딥러닝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 선형회귀라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약에 딥러닝으로 풀 때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식은 y는 equal wx 플러스 b인데 이 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답입니다. 우리가 찾아 보내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weight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가중치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보면 이 어떤 우리가 x 값으로 보낸 인자가 있었는데 그 인자들과 웨이트 값을 이제 연산을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y라는 정답 값이 나오는데 실제로 딥러닝 연산이라고 하는 건 그 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이 웨이트 값 우리가 보내준 x 값과 거기에 어떤 웨이트 값을 곱하는데 나오는 최종 결과 값이 y거든요. 그래서 그 웨이트 값에 대한 거를 계산하는 것,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를 그 딥러닝 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x라고 하는 건 이제 파라미터 또는 인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어스 값이라는 게 있어서 편향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임의 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가운데 이제 노드 하나를 이렇게 떼내면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x 값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걸 인풋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연산을 통해 갖고 최종적으로는 이 아웃풋을 내게 되는데 그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미리 설정된 어떤 웨이트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가중치라고 표현하는데 이 값하고 이제 행렬 연산을 수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b라고 하는 바이오스 값을 이렇게 더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더해주는 요 함수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저 트랜스퍼 펑션 또는 하이퍼시스 펑션, 가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y 다시거든요. y 다시입니다. 그래서 이 y 다시 값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 y 계산에서 나온 이 y 다시 값하고 그다음에 y 값이 있으면 이 y 값이 바로 우리가 보낸 정답이거든요. 정답과는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 비교를 수행하는 거를 갖다 우리가 손실 함수 또는 에러 함수 또는 우리가 찾아야 될 목적 y 값을 찾아야 되니까 목적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접 노드에서 그 연산한 결과인 y 다시가 있고 우리가 보내준 y 값이 있는데 이거를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같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요게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걸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펑션은 자기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기준값이 있는데 그 기준값을 넘게 되면 다음번에 어떤 노드나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기준값을 넘지 못하게 되면 그 값은 드랍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밑에 인접되어 있는 노드들이 어떤 그 링크가
또는 커넥션이 좀 의미를 없게 만드는 역할을 또는 의미를 있게 만드는 역할을 이 액티베이션 함수라는 게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y 다시 그 계산된 결과인 y 다시하고 y 값이 같지 않으면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놈한테 보내게 됩니다. 최적화기인데 이 옵티마이저가 옆에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 갖고 이 가중치를 임의대로 이제 갱신을 하게 됩니다. 이 가중치를 이제 갱신을 할 때 그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게 이제 미분 작업이에요. 그래서 미분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많은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추정치 W와 W2를 또 구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다시 이제 X 값을 다시 보내고 다시 요거하고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Y 다시가 나오고 그거를 내가 보낸 정답 Y하고 또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을 이제 배운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 트랜스퍼 펑션 또는 가설 함수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연산들을 이제 이런 게 도대체 뭔지, 어떤 데 쓰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런 걸 배우시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로스 함수도 여기 보면 MSE라든지 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카타고리컬 크로스 앰플리튜드 등 뭐 힌지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용도로 쓰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보면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 옆에도 뭐 시그모이라든지 넬루라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 쓰고 언제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걸 갖다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옵티마이저 부분도 보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스턴스,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고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이런 걸 갖다 배우시게 되는 거죠. 혹시 이제 주식 많이 하신 분들은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뭐 주식에도 사용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딥러닝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을 인풋 레이어, 제일 앞부분을 인풋 레이어라고 부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아웃풋 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걸 히든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거를 갖다 우리가 딥하다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 레이어는 이제 두 가지 방향인데 하나는 이제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계층인데 이 계층은 어떤 시간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계층에서 이제 열로 이렇게 있는 동그라미가 여러 개 있는 이 노드가 여러 개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간성을 나타낸다 그러거든요. 깊이거든요. 근데 이제 딥러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 계층의 각 노드, 각 계층에 있는 이 노드들은 대부분 동일한 연산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 계층이 얼마나 있던지. 자,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이제 AI나 딥러닝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했던 작업들이 있어요. 기존에 했던 작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혹시 딥러닝으로 수행하면 뭔가 좀 굉장히 빠르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딥러닝과 최근에 이제 유체역학이라는 게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AI가 유체역학 시뮬레이션보다 10배 빠르게 동작을 했다. 그러니까 빠르게 수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라고 하는 흐를 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라든지 아니면 물 같은 것이 체라는 건 딱딱한 거에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떤 동작을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유체역학이라고 부르고 옛날에 전통적으로 HPC 즉 슈퍼컴퓨터 환경에서 주로 이런 거를 엄청난 계산을 수행해서 이런 걸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쉬운 얘기로는 여러분 요즘에 그 디즈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뭐 파도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눈송이 이렇게 쳤을 때 그게 벽에 부딪혔고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유체역학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종단 끝이 뭐냐면 바로 날씨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유체역학이라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체역학이라는 게 예전에 HPC 시뮬레이션 하는 것보다도 AI로 했더니 굉장히 10배 정도 빨랐다.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라진 거냐 이런 거를 갖다가 한 9페이지 정도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이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머리는 되게 아프지만 오른쪽에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미분을 수행하는 거고 연속 방정식 이런 걸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의 어떤 연산 작업이 필요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이제 출현시킬 알고리즘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알고리즘 나오면 머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옆에 보면 AI계의 대부라고 해서 제프리 힌튼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이분은 이 우리 최신 그동안 한 그 AI가 2번 정도의 겨울을 겪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AI 붐을 일으키는데 핵심적인 공헌을 하신 분이 제프리 힌튼 교수인데,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노벨상은 주로 이제 기초과학 쪽만 받으시니까 너무 안타깝긴 해요. 근데 하여튼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뭔가 연산을 많이 수행하는데 이거를 아주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을 개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신경망에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뉴런이라는 것도 있고, 뉴런이 동그라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노드라고 부르는데, 그다음에 이 연결 부분 있잖아요. 링크, 커넥션, 엣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요걸 이제 시냅스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뇌의 구조를 갖다가 이제 반영을 해갖고 만든 건데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선형 회귀 문제를 한번 풀어볼 때, 아까 이런 수식이 이렇게 있었고 이 y라고 하는 값이 정답이고 우리가 이걸 미리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 x라는 값도 우리가 파라메타를 이렇게 보내주는 값이고, 딥러닝은 이런 수식을 이 노드에서 연산을 수행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이 웨이트라는 값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추정하는 건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그 노드에는 똑같은 연산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거든요. 적어도 한 계층에는 항상 보면 똑같은 연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x 값들이 있고 이런 연산 작업을 이 노드에서 수행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나온 y 다시가 있는데, 그 y 다시하고 정답으로 보낸 y 값이 같은가 이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는 거고요. 만약 이게 틀리다 그러면 다시 이제 뭔가 그 웨이트 값이라는 거를 조절을 해야 돼요. 그 조절하는 게 뭐냐면 이게 미분 작업이에요. 미분. 그러니까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수행하는 작업인데, 옛날에는 이 미분 작업을, 이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 미분 작업을 각 노드에서 다 수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얘기하면 한 10년 전만 해도 컴퓨팅 파워가 웬만큼 좋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GPU도 많이 발전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 노드마다 이 연산 작업을 다 수행하다 보면 이거 도저히 못한다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근데 이 힌튼 교수가 바로 뭘 발견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이 미분 작업을 한번 하자. 여기는 그레디언트 디스텐트라는데 뭐 편미분 한다라는데, 이런 건 뭐 굳이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없고, 하여튼 한번 하자. 그런 다음에 아까 보니까 이 위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전 노드에서 나한테 3이라는 값하고 2라는 값의 어떤 y 그 결과값을 이렇게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분을 한번 수행하고 나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수행하고 나니까 에러가 0.6이 났어요. 에러라고 하는 게 아까 손실 값이에요. 에러 함수 뭐 그 0.6이 났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가 보내준 값이 있었는데 내가 에러가 0.6이 났어. 0.6이라는 건 아까 y 다시하고 y까지 차이를 얘기를 해요. 났어요. 그렇게 되면 너 3 보내줬으니까 0.6의 5분의 3을 가지고 네가 에러를 좀 수정을 해. 여기는 0.6의 5분의 2 값을 가지고 너가 에러를 수정을 해. 그래서 요거를 뒤로 이렇게 알리는 작업을 갖다 백 프로파게이션 또는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라 하는데, 이거를 해버리게 되면 편미분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면 각각의 모든 노드에서 미분 연산을 했던 걸 갖다가 마지막에서 하나만 하고 이걸 그 에러 유래에 따라서 이렇게 백 프로파게이션을 해버리니까 이게 편미분 효과가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각 노드에서 미분 작업하는 것보다 하나에서만 미분 작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연산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요거를 갖다 백 프로파게이션을 발견하신 분이 바로 이 알고리즘 발견하신 분이 옆에 있는 제프리 힌튼 교수예요. 자, 이게 9페이지거든요. 아까 우리 뭐 했었죠? 아까 우리가 그 유체역학에서 왜 유체역학도 이런 편미분 계산을 계속 하는 거고 저희도 했는데 왜 우리가 걔보다 10배가 빨랐냐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이런
백 프로파게이션하는 방법을 AI 쪽에서 이제 여기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발견을 해 가지고 연산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인제 최근에 이제 GPU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요. 그런데 바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게 와이어드라고 해서 주로 뭐 IT나 전자 관련 쪽에 인제 잡지예요.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머신러닝 시스템의 동작을 사람의 뇌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다행히도 하나가 존재하며." 힌튼 교수가 자신의 지갑에서 크고 밝은 실리콘 칩을 하나 꺼내면서 말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조의 컴퓨터 칩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 새로운 구조를 말씀한 이 칩이 바로 그래프코에서 만든 IPU라는 프로세서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 말씀은 하여튼 사람의 뇌처럼 잘 행동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서가 나왔다는 거죠.